고맙습니다. 이 국제유가의 흐름을 읽으려면 역시 다른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된 것이 결정적인 석유 수요를 줄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걸 모두들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석유 수요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힘으로 작용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유 공급 면에서도 한동안 석유를 상당한 공급원이었으면서도 경제 제재 때문에 혹은 전쟁의 여파 때문에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던 이란, 이라크 등이 세계 시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석유 수급의 그 밸런스를 공급 과잉으로 몰고 갈 만했는데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긴 것이 역시 셰일 가스가 폭발적으로 세계 석유 시장에 등장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의 셰일 가스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결정적으로 채굴하는 곳곳에 깔려 있는 셰일 가스, 셰일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계 석유 시장에 다량으로 셰일 석유가 진입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석유 공급 과잉 시대를 열게 된 셈이죠. 그렇지만 역시 이 석유 가격을 좀 조절하는 능력을 사우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적어도 지금 의도를 깊이 있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드러난 의도로는 셰일 가스에 어떤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로 석유 공급량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도 역시 전체 석유 공급량을 석유 수요보다는 많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한 5 내지 10년간 적어도 $50 미만이라는 이런 극단의 낮은 가격은 벗어날지는 몰라도 과거와 같은 $100 같은 고유가로는 회귀하기는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저유가는 글로벌 경제의 호재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유가로 인해서 세계 경제 침체의 한 원인으로 고유가를 지목했을 정도로 고유가가 말하자면 세계적인 생산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죠. 그것이 정상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저유가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아마 좀 새로운 어떤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이 고유가 시대 때 침체되었던 세계적인 수요를 진작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생산 면에서 좀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던 그런 모든 나라들한테 생산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전제를 하고 나서도 역시 일부 산유국들, 특히 그야말로 모든 재정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혹은 사우디를 제외한 많은 오펙 국가들 중에 꽤 재정을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코스트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일부 산업들에 있어서는 그 생산 코스트가 떨어지는 게 지나쳐 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결정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역시 세계 경제에, 특히 한국 경제에 아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산업연구원을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 5개 기관을 정부가 불러서 이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효과를 좀 분석해 보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 바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유가가 아니라 금년 평균 한 63달러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5개 연구기관의 공통된 의견으로 찾아낸 숫자가 63달러의 평균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석유 수입을 수입액을 절감하는 수준이 3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우리 경제에 분명히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효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고요. 거기다가 그 석유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생산 코스트가 저하되는 그 요인은 우리나라가 우리 경쟁국들하고 비교해 봤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웃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 봤어도 우리나라가 거의 2배의 생산 코스트 절감 효과가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생산 코스트 절감과 그리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대하는 두 가지 효과가 다 작용함으로써 분명히 전체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큰 나라다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 제조업에만 의존하던 데서 역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서비스 부문의 기대가 크죠. 특히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좀 뭐랄까요, 그렇게 미덕이 아닌 소비로 취급받았던 부분이 실은 우리나라의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 관광, 혹은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들의 특징이 꽤 많은 이 이동이라든지 혹은 이 수송 이런 데서 경쟁력이 높아져야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유가가 분명히 이런 산업들의 진작에 플러스를 가져오죠. 특히 관광산업에는 아마 많은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항공 산업만 하더라도 바로 플러스 효과를 아주 극대화되는 산업으로 아마 등장하는 것 같고요. 항공 산업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관광 산업이 진흥되는 효과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아마 관광 산업을 진흥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서비스 산업들이 물류와 연결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라고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역시 에너지 가격 인하가 석유가 인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산업도 있다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몇 개 산업들이 분명히 좀 유가 인하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될 산업들로서 대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산업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산업들의 특징이 역시 석유를 많이 써가지고 그걸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석유가 인하 자체가 전체 매출액, 우리나라는 이익률도 중요하지만 전체 매출액이 비즈니스의 크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유라든지 석유화학, 플랜트 등이 아마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산업들이 해외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석유화학은 결정적으로 중국의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수요를 급격히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큰 치명타를 맞은 셈이 됐죠. 그동안은 이 중국 덕분에 대단히 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었는데 우리 국제수지의 흑자의 효자 산업이었기도 했고 그랬는데 급작스럽게 중국이 수요를 줄이면서 그것만 해도 큰 어려움이었는데 유가 하락으로 전반적인 매출액이 줄어드는 효과 이것이 정유나 석유화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고요. 플랜트 산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산유국에 역시 플랜트를 많이 수출하고 인프라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었죠. 해외 건설을 생각하시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가 하락하니까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런 플랜트라든지 뭐 인프라의 계획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산유국들이 역시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세계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아마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해외 건설업계나 플랜트 업계는 아직도 결정적으로 60~70%를 역시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꽤 많은 동남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효과가 나와서 이제는 충분히 다변화가 된다 했는데 다시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유가가 하락되는 이 시기에 아마 다변화하는 노력이 좀 더 배가 돼야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의 요인을 좀 찾아본다면 과거에 토목 위주의 인프라 해외 건설 수출에서 지금은 꽤 고부가가치형의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짓더라도 꽤 인텔리전트한 즉 IT 기술이 접목되고 혹은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개념이 같이 들어간 그런 건물 인프라들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중동에서 새로운 어떤 한국 건설 혹은 인프라의 플랜트 수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이 인프라 시설 중에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가 접목이 돼 가지고
병원 시설을 지어주고 거기에 IT까지 기술까지 곁들여서 그쪽에 서비스를 하는 이런 건 아마 앞으로 비록 중동 산유국이 이 재정의 압박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 압박 때문에 좀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나라를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수출 플랜트나 인프라의 그 뭐랄까요 그 산업의 다양화, 다각화 하는 데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언제든지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유가 인하 혹은 셰일 가스, 셰일 혁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전 세계적인 석유 가격 인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꽤 높은 편입니다만은 그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임금이 실질 임금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출 기업인 자동차 산업을 보더라도 우리 국내의 이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한 것과 미국의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미국 쪽이 불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에너지 의존도가 조금 높고 혹은 이 생산 코스트가 좀 좌우하는 그런 산업이라면 미국을 새로운 진출의 그 후보지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세계적인 수요 시장으로서 가장 큰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진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들이 진출하는 데는 한 가지 큰 고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런 인프라 혹은 플랜트를 건설하는 기술의 수준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느냐. 미국은 꽤 그런 부분에서 콧대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조달 시장에, 즉 정부가 이렇게 발주하는 인프라 시장에 들어가려면 아무 미국에 실적이 없는 업체는 거의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업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프로젝트를 해서 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미국에 처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진 역시 인프라 IT 분야에서 가진 이런 특성을 잘 살려내면 충분히 미국인들을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진출한 것과 그리고 우리 플랜트 산업들이 진출하는 게 같이 매칭이 된다면 한국이 제조업이 진출해 있는 플랜트들이 아주 훌륭하게 생산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이러면 우리 그걸 건설한 플랜트 업체들도 아마 충분히 좋은 호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셰일 혁명은 과거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런지 과거에 중요한 여러 가지 혁명들이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한번 주춤해요. 지금 셰일 혁명이 주춤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그런 이 경제 분석하는
뭐 저널 같은 걸 들여다 보더라도 분명히 주춤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여운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즉 사우디라는 이 오펙의 맹주가 이 셰일에 한번 강타를 매긴 셈이죠. 감산을 하지 않겠다 함으로써 유가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고 나니까 셰일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코스트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거의 다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파내고 조금 더 코스트가 더 들어가게 하는 데는 일단 사업을 접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잠재력을 셰일이 그렇게 뭐 무서운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셰일이 가진 힘은 지금의 혁명이 약간 주춤한 걸 가지고 속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기술은 발전할 거고 유가가 지금 $50 미만의 이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기에는 사실은 산유국도 너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몇 년 이내에 점차 이 유가가 $100를 회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수준 올라간다면 다시 그 기술력은 그만큼 더 발전할 테니까 생산 코스트는 더 떨어지겠죠. 다시 아마 그 힘은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런 잠재력은 미국이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이 한 10년, 20년, 30년 정도는 에너지의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로, 즉 에너지 독립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미국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서도 에너지를 항상 수입해 왔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수출 여력을 가진 국가로 등장할 것 같고요. 세계 유가를 또다시 좀 움직이는 그런 변수로서 이제는 수요국으로서 변수로서만 작용했었는데 공급 면에서도 꽤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은 역시 에너지 가격이 미국은 적어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향후 한 20-30년에 걸쳐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어떤 모든 산업의 이 코스트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부활이라는 그 말하자면 신호탄으로 충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저력은 분명히 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그냥 간과하고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묘한 건 미국의 이 셰일 석유나 셰일 가스를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대상 국가로 미국에서 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에게만 한정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한테는 아직은 문이 안 열렸지만 충분히 외교적인 노력 혹은 경제 산업적인 그런 비즈니스의 연결만 잘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한테 새로운 에너지 수입원으로서도 고려를 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발전에 있어서 기저를 가장 안정적인 기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원자력이고 그러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석유를 떼어서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양대 구조에 좀 이렇게 버퍼로서 역할을 할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스라는 게 일단 코스트도 좀 석유보다는 덜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원만 확보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이 전기 수요의 피크 타임 때와 혹은 좀 떨어졌을 때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전 소스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그런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스를 확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스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발전 용도로 더 확보하는 게 어려웠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FTA 가맹국한테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신호이고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지금은 미국에서만 지금 붐이 일고 있지만 조금 더 코스트가 더 많이 드는 캐나다가 굉장히 또 많은 셰일 가스와 셰일 유전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하고도 우리 관계가 충분히 좋고, 캐나다로부터 오는 것도 뭐 코스트가 거의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둔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해서 우리나라 발전 소스를 이렇게 다양화해야 되는, 아마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한동안은 그런 가스, 특히 셰일 가스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그 발전의 뭐 공급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더 좀 이렇게 다변화돼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그 플랜트 수출 혹은 뭐 건설 진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적인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진출한 업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기술력을 키워왔고 했다는 것도 충분히 좀 인정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점진적인 기술력 정진만으로는 앞으로 과연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지위를 계속 누리고, 혹은 말하자면 아주 치열해지는, 특히 지금 중국도 등장하고 있고 후발국들도 경쟁의 대열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런 플랜트나 건설 쪽에서 획기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새로운 분야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앞서 나가는 플랜트, 앞서 나가는 건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뭐 새로운 기술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마 중동 산유국들도 우리 이 플랜트나 건설 쪽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IT하고 접목을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랜트나 건물 같은 데서 IT가 연결돼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갖춘
건물, 플랜트가 등장하고 있다는 건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인프라조차도 IT가 접목된 인프라는 이제는 아마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새로운 분야로 문을 넓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이 서비스 산업과의 접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곳과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건설해 준다든지 보건의료 시티를 건설해 준다든지 이런 게 아마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동 산유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원자력을 수주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도 다 거기에 연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차가 난다면 이 인프라나 플랜트 혹은 건물 이 모든 게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접목시킨 걸 들고 간다면 충분히 또 새로운 분야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뭐랄까요? 늘 본인들이 해오던 곳에서 조금 더 보다는 조금 그냥 시야를 툭 터버려서 좀 다른 곳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걸 제공하는 걸 생각해 보자. 문화 쪽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주력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고 있는 산업이 12개 산업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지금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이 모든 것들이 휴대폰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즉 통신기기 이 모든 것들이 주력 산업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를 한다면 2000년대 들어서 거의 평균적으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이 12개 산업이 우리 총수출의 80%를 해결해 준다라고 본다면 정말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들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대해 오다가 2007년을 계기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가운데 점점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82.5%까지 올라갔다가 2014년에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한 79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가 굉장히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건 우리 주력 산업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갤럭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샤오미한테 중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내줘 버렸다. 이런 등이 어떤 상징적인 걸로 등장했지만 주력 산업 전체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주력 산업 나름대로 꽤 많은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의 노력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제고한 것 이런 것들로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힘으로 남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신호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산업들이 이 산업만큼 큰 역할을 못하더라도 좀 백업을 해줘야 될 거죠. 점점 떨어지는 걸 메워줘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등장해줘야 된다. 그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몇몇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산업입니다. 거기에 좀 더 많은 산업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산업연구원의 고민이고 한국 경제의 숙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 협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 잘해오던 주력 산업들은 그 잘해오던 실력 때문에 다른 산업하고 별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잘 협업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그냥 좀 얘기를 돌려서 미국 같은 실리콘밸리를 생각해 보면 구글 같은 IT 업체가 갑자기 뭐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분야만이 아니라 이걸 응용해서 다른 산업과 결합될 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고 이건 획기적인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놓는 분야들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맺어주는 것이 정부도 산업연구원도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체로 보면 서비스라든지 소프트 부분에서 결합되는 게 새로운 분야로 등장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의료기기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소프트 서비스 분야하고 결합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그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산업들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어떤 기득권 세력이든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든 모두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 차이, 기업의 크기 차이 이런 것 다 제쳐놓고 모두 힘을 합쳐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국민적 노력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